어색하죠?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어색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의 컨닝 논란이 어색하죠. 이게 뭔가 딱딱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는데 동문, 서답. 그런데 좀 뭔가 어색하다는 겁니다. 논란의 본질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왜 갑질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왜 논문 표절과 이 컨닝 논란이 일고 있을까? 자, 오늘 이 어색함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병원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본인의 해명도, 후보자 측의 해명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중요한 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대목이에요. 이게 새 소식인데, 자, 일단 의혹부터 보시죠. 중앙일보, 서울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2023년 7월 26일 코로나 변이 확산 당시 국면, 한 종합병원에 강선우 후보자가 입원한 가족 면회위에 방문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지를 들고 오셔야 된다라고 면회를 막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나 국회의원이야,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 병원의 이상한 방침에 대해서 모두 알리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병원 관계자의 복수의 증언이 언론 보도로 터져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란을 겪었던 일부 간호사들은 결국 울음까지 터뜨렸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A병원 관계자, 강 후보자의 항의에 일부 간호사 울음을 터뜨렸다. 코로나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 결과 토대로 결국 강선우 후보자가 출입할 수 있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다라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진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 후보자 측 입장도 취재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 해명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방문을 앞두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갑질 의혹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봤다라는 병원 관계자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 강 후보자 측은 예방접종 맞으러 간 건데? 라며 일단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이 의혹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진위 여부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빨리 수사를 하는 거죠. 시간 끌면 안 되죠. 여가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김희정 의원께서는 여가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앞서 이 병원 관계자가 증언한 내용을 보면 네. 피디님 혹시 그 내용 좀 띄워주시겠어요? 강 후보자가 병원에서 했다라고 알려진 그 말. 울음 터뜨렸고 간호사가 뭔 말을 했는지 봤더니 나 국회의원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이야. 보건복지위가 이 병원들을 네. 관할하는 상임이잖아요. 방역 지침을 잘 되는지 점검해야 되는 상임입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 네. 잘 알고 있어. 네. 이 병원의 이상한 방침에 대해서 모두 내가 알리겠어. 그러자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 대목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 네. 하셨으니까 네. 김희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의 내용 아니, 사실이라면. 그 상대적으로 약자를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아니 초선 국회의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좌진들 뭐 6개월 안에 마구 잘라서 문제가 됐는데 밖에 나가서도 저런 식으로 또 바가지가 줄줄 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어쩔래? 내가 니네 병원 폐쇄시킬 수 있어. 거의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무뎌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때는 마스크 안 쓰고 가도 과태료 물 때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가는 환자는 마스크 안 써도 10만 원까지 과태료 물 수 있도록 돼 있을 때였고요. 간호사가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서 방역 지침 어기면 10일, 23개월 그리고 아예 병원 문 닫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과태료도 내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막지 않으면 병원이 문 닫아야 할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내고 병원도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간호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나 보건복지위원인데
나 이 병원 잘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진짜 나 때문에 병원 문 닫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이 수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이 중간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못하는 갈등이 그 간호사의 눈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가 국회의원이야,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고 이 병원에 잘하라라는 발언이 간호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무서운 발언이겠군요. 협박이죠. 왜냐하면 그냥 국회의원이야 정도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이야 나 이 병원 잘 알아 이상한 지침에 대해서 점검해봐야겠어. 이렇게 단계가 굉장히 여러 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정도면 정말 그 휘하의 보좌관 8명하고도 막 그렇게 갑질하고 막 했는데 내부 갑질뿐만 아니라 외부 갑질도 저렇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나 장관인데 이러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갑질을 당한 그 상대가 간호사라는 부분에서도 또 놀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나 약자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의정 활동의 성과로 내세우는 게 간호사법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렇게 직장 이직률이 높고 간호사 태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명 태움 방지법을 발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들의 부당한 처우에 앞장서는 게 내 의정 활동의 주요 성과야라고 했었는데 간호사한테 갑질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좌관들 대상으로 한 갑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가 장관이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현행법 위반이라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강서경찰서에서는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어제부로 착수가 된 걸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직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직 그 제보자들의 주장과 증언입니다. 강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진위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강 후보자 측의 해명도 저희가 충실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강 후보자 본인의 어떤 추가적 해명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드리겠다라는 말씀도 거듭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때 뭐 코로나 한창 창궐했을 때 병원은 고사하고요. 식당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점심 때 배고파가지고 배고팠어요. 일단 배고팠어요. 제가 식당에 갔거든요. 예. 그때는 반드시 식당 들어갈 때 핸드폰이 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접종을 받았다라고 그래. 하는 게 맞아. 확인이 돼야 밥을 줬어요. 뭐 이렇게 찍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맨날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그때 사무실에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예. 밥을 못 먹어. 그래가지고 그 식당 그 주인 제가 여러 번 갔던 단골 식당이니까 배고팠는데 배고픈데 사장님 저 배고파가지고 사장님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밥 좀 주세요. 안 된대요.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가서 그냥 저기 사무실 다시 가가지고 핸드폰 갖고 와서 그때 무슨 기계 있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다. 맞아요. 그다음 방송국에도 항상 이렇게 해서 열 체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배고픈데 그러면 갈 기운은 있었어요? 회사까지? 그래가지고 밥 못 먹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식당 안 갔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안 갖고 간 정혁진 변호사님 잘못이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 단골 사장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나 해가지고. 너무 배고팠구나. 그래요. 식당이네요. 방역지침 잘 지킨. 옛날에는요. 예. 그때는 식당도 그냥 평범한 식당들도 방역 지침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혹시나 할까 해가지고 병원은 고사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강선우 후보자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래 중에 제가 딱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생각나느냐. DJ DOC 노래가 있거든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알아서 기어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갖다 좋아했는지 나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현직 국회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니까 얼마나 그렇게 위세가 대단하면 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강력한 그 코로나 전국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대형 병원에서 국회의원한테 어쨌든 그 편의를 갖다가 봐줄 수밖에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DJ DOC가 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건 노래에 불과하지만 저런 시점에서 나 국회의원이야 그다음에 나 보건복지부 위원이야 그다음에 나 병원에 대해서 조치 취할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까지 이게 일이 확대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범죄가 되는데요. 어떤 범죄가 되느냐?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일을 그냥 뭐 이렇게 사소하게 방해하면 그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게 아닌데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위계가 있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위력을 통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 국회의원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위력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DJ DOC랑 강선우 의원과는 뭐 관련이 없다는 말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드리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의혹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대한 병원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기사로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강선우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위해서 병원에 갔던 사실만 인정하고 있지 가족 면회랄지 아니면 나 국회의원이야 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사 저런 발언이 만약에 오고 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뉘앙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강 의원이 이 지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국회의원인데 그런 지침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 소속이라 좀 의아한데 한 번만 좀 다시 살펴봐 줄 수 있느냐라고 정중히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실제 이 병원 관계자들의 얘기처럼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릴 만큼의 어떤 고압적인 상황이었는지는 저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평소 보좌진들에게 큰형처럼 대하기로 유명한 우리 박정 의원님 나와주셨는데 자, 이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선우 의원을 무조건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보좌진 교체에 대한 것들이 저도 숫자로 보면 굉장히 놀랐어요. 저렇게 많이 있을 수 있어 했는데 제가 그날 감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면직 후 다시 임명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앞으로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의 한 절반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강선우 의원보다 더 많이 교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가 들어갔다면 그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팩트가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본인이 아프리카 그 병에 대해서 그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다면 그게 사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건데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커지는 데 원인은 본인이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하는 거거든요. 좀 지나쳤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민적 감정을 이렇게 공분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선우 의원이 조금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통렬한 사과가 없었던 부분이 아쉽다라는 박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양 변호사님, 강선우 후보 측 해명을 좀 보면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근데 해당 병원은 종합병원인 걸로 알려졌는데 코로나 국면에 종합병원에서도 이 예방접종을 놔주긴 합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을 뭐 시작으로 이제 뭐 종합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 모두 다 예방접종은 당연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치 이제 경찰에서 수사 착수했다고 해서 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뭔가 이제 뭐 인지를 해서 수사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상은 어느 뭐 시민단체인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제 고발을 해서 맞아요. 예,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그러니까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를 무슨 마치 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발장이 접수되면은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강선우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수사 착수되고 이런 걸 이제 뭐 언론에 알려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있고요. 또 특히나 이 부분은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뭐 자기는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사실 지금 뭐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실제 저런 갑질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사죄를 하고 특히 뭐 울음을 터뜨리고 갑질을 했다고 하는 간호사한테 진짜 통렬한 사과를 해야죠. 근데 네. 그런 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수사 착수가 어떤 혐의에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그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뜻이라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직
강선우 후보 본인의 해명은 안 나왔어요. 강선우 후보 본인이라고 하셨지만 강선우 후보 측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 측이겠죠. 후보의 해명이나 후보의 입장이나 뭐 후보의 육성의 어떤 부인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왜 후보가 직접 입장을 내지 않을까요? 근데 뭐 후보자의 입장과 다르게 후보 측 뭐 인사단이나 그런 데서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그때 보좌진 고발 같은 경우도 강선우 후보 본인은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 특히나 이제 만약에 뭐 후보자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적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박을 하고 부인을 하는 거가 마치 그런 그 병원 관계자들에게 또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만약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빨리 사과를 하고 이제 빨리 이제 털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2023년도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었을 때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가 뭐 출범한 지 한 1년 좀 넘은밖에 안 된 시기인데 뭐 야당 국회의원이 저렇게까지 과연 갑질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 과연 야당 국회의원이 저렇게 갑질할 수 있었을까? 그렇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야당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갑질을 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겠군요. 사실은 알 수 없으니까 경찰 수사를 좀 착수한 걸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직 보좌진이 이 두려움으로 호소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오는 게 더 낙마해서 국회로 돌아오는 게 더 두렵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강선우 의원식 전직 보좌진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은밀한 괴롭힘이 다수였다. 피해자 제외 단체 대화방을 만들거나 왕따시켰다는 의혹. 일을 잘못하는 사람이라며 낙인 찍고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 색출 우려 때문에 낙마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게 더 두려울 지경이다. 라는 전직 보좌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추가 입장, 새로운 입장입니다. 이게 좀 딜레마인데 피해를 당한 전직 보좌진 입장에서는 차라리 장관님, 의원님, 장관이 돼서 여의도를 떠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 낙마해서 여의도로 돌아오는 게 더 두렵다고 생각할지가 좀 딜레마겠군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미 그 갑질을 하는데 당했었고 제보자 색출 논란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출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 1이 누구고 제보자 2가 누군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좌진들을 통해서 색출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의원들께 보낸 문자에 보좌진들에 대해서 제보자 1, 제보자 2 해서 법적 조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과거 보좌진에 대해서 어떻게 따뜻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실제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다시는 이 바닥에 발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이 됐죠. 그리고 장관까지 만약에 안 되고 돌아왔다.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과거의 성정에 비추어 볼 때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어떤 색출에 대한 두려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보는 청문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확답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에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가 마지막에 겨우겨우 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야당 의원들이 묻는 과정에서도 보좌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안갚음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본 보좌진들은 훨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해당 보좌진들만 두려움에 떨게 놔둬서는 안 되고요. 마침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함께 나섰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행 비서진들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함께 나섰더라고요. 수행 보좌진 협의, 그러니까 네. 수행 기사분들, 네네네. 수행 왜냐하면 비서분들. 가장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소위 그 당대표 출마하신 분들이나 현역 지도부가
계속해서 강선우 의원을 감싸고 이렇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더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대표 나오신 분이 뭐 아예 장관 된 것처럼 응원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살짝 하나 강선우 후보가 본인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텐데 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병원 관련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날짜에 가족이 입원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가요? 강선우가 청문회 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까? 그 서면으로 질문이 갔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이 갔는데 네, 네. 강 후보자가 잘 네. 모르겠다는 답변이 왔다.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그 답변이 이제 강선우 개인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어쨌든 저기 준비단에서 왔습니다만 아, 야당은 이미 의혹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 질문을 한 거 보면. 네, 그런데 아. 거기에 대해서 가족의 입원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한 것 자체가 아니다가 아니라요? 네, 맞습니다. 자기 가족이 입원하지 않았다 또는 입원했다라는 거는 본인만 동의하면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서류를 떼볼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두 가지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날 가족이 입원했는지 아닌지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면은 정확하게 그 병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 날짜에 PCR 검사를 받은 기록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아프리카 황열 관련된 접종 기록을 내면 되는데 예방접종 기록이 있죠. 네, 그거 어느 하나도 내지 않고 가장 쉬운 가족의 입원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합니다. 잠시만요. 김재호 의원님.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네. 하나도 자료 내지 내면 않았다. 됩니다. 혹시 네. 야당이 자료 요청은 했습니까? 야당과 언론이 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예, 예방접종 내역, 네.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라는 그다음에 가족의 입원 내역 여부. 혹은 가족의 입원 내역 이 셋 네. 중에 하나라도 공개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 세 가지 다 내면 허비 벗는 거죠. 특히 황열 접종 같은 경우는 그 중앙 이제 병원 말고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한 30여 군데 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저 병원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 가지는 본인이 깔끔하게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쉽게 제출할 수 있다. PCR 검사, 황열 접종, 그리고 가족이 입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개인정보 동의하면 본인이 직접 떼오지 않아도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알아서 정부 기관이 움직여서 자료를 착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출신 김희정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호소한 전직 보좌진의 인터뷰 내용, 국회로 돌아오는 게 오히려 더 무섭다. 자,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이런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민주당 보좌진으로 추정을 하는데 직원 인증이 돼야 쓸 수 있는 글이거든요.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10년 전 국회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당황했다. 내가 생각했던 절대선은 없었다. 10년 정도 된 경력이 있는 보좌진 같아요. 쭉 글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10년 차 보좌진의 나는 요즘 정말 현타가 온다. 보좌진은 원래 그런 존재라며 의원의 쓰레기 분리수거쯤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게 싫으면 저쪽 당으로 가란다. 언제부터 우리 당이 이런 기본적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당이 된 건가? 국회 채용 공고를 한번 보시라. 그 어디에도 의원의 사적인 일을 위해 보좌진을 뽑는 공고는 없다. 우리는 질의서를 쓰고 법안을 만든다. 영감의 일정을 관리하고 영감을 수행하지만 영감의 사적인 일을 하고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힘겹게 탄생시킨 정부인 만큼 그 시작이 탄탄대로였으면 하는 바람을 모르는 바 아니다. 보좌진들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다들 응원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지켜본 바 저 후보는 저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인성의 소유자이며 결코 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형식적인 결과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절하게 바란다. 아마 이 글이 많은 민주당 관련자들에게 뼈아픈 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정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아까 이 보좌진들의 입장이 나올 때 좀 옆에서 가슴 아프게 보이고 계신데 이 전직 보좌진, 국회로 돌아오는 게 더 두렵다라는 보좌진의 인터뷰나 아니면 지금 현직 10년 차 보좌진의 글이 박정호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겠죠.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또 이미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겁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입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정무수석이 얘기한 걸 보면 네네. 또 여러 가지 결과들을 좀 종합해서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듣기로 그 보좌진이 그 전 보좌관이 많은 전화를 받는데 하루에도 수백 통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물론 이런 것들도 사실 취재를 위해서 중요하긴 한데 또 이 중복대에서 수백 통씩 걸려오면 이분에 대해서는 2차 가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자제해달라. 네, 자제하고 네. 본인이 뭐 이런 내용을 좀 특종이든 뭐 하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는 게 보좌진에 대해서 저 입장에 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10년차 보좌진이 쓴 글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상대의 공격은 견딜만하다. 하지만 같은 진영 내에서의 공격은 배로 아프다. 보좌진은 원래 그런 존재다. 쓰레기 분리수거 좀 당연한 일이다. 그거 싫으면 저쪽 당으로 가라. 같은 이 민주당 내에서 보좌진을 향한 비판과 공격이 10년차 보좌진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라는 글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정청래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보좌진을 공격하는 발언도 있었고 강선우 후보를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입장이라는 변화가 있고 없고 뭐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응원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응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이기는 것이고요. 비가 올 땐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선의로 이 동료 의원이었던 강선우 후보와의 어떤 동료의 의리를 얘기하는데 보좌진은 동료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보좌진은 동료가 아니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 아니고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대상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당대표 후보라는 거죠. 유력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저 대나무 그 깜짝 놀란 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당의 보좌진들은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으면 저쪽 당으로 가라, 야당으로 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의 보좌진들은 쓰레기 수거 같은 건 안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관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국민의힘 보좌관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막강한 여당의 보좌관이 똑같은 보좌관이라고 해도 힘이 더 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쨌든 쓰레기 분리수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읽히는데 제가 잘못 읽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민주당의 보좌관들은 강선우 후보자보다도 오히려 정청래 후보자,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실망하고 더 절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보좌관들이 뭐 또 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 성정 같은 것들을 알지 않았을까? 그 드러날 게 드러났구나. 이 정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청래 그 후보자까지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50대 5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정청래 그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동지라는 말을 썼는데 동지라고 하는 말은요. 뜻이 같다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바가 같다는 거지 무슨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그거 갑질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싸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비리나 뭐 부정한 것들을 감싸주는 사람들은 어떤 뭐 조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조직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 심지어 그 여당의 그 뭐 보좌관들 사이에서 이게 단순히 장관 후보자 그 낙마로만 끝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공직도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정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현직 회장, 전직 회장단 모두 다 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김영진 의원, 보좌진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 국민 눈높이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 민심을 고역해서 안 된다라며 역시나 부정적 의견을 냈고요. 익명의 한 의원은 저희 채널A 기자와 만나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역시 익명의 부정 여론을 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의원 출신 첫 뭐랄까 이 낙마 논란의 장관 후보자이기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은 못 내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 박지원 의원이랄지 뭐 김영진 의원이랄지 아니면 익명의 한 의원들 민주당 내부에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 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실제로 뭐 보좌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실에서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뭐 옆에 박정훈 님도 계시고 김정은 님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정말 이제 어려운 일이라든가 특히 뭐 비상계엄 때 진짜 몸을 바쳐서 막았던 동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도 몇 차례 또 인사청문회 때도 이제 심심한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뭐 보좌진에 대한 공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뭐 이제 조금 더 통렬한 사과, 좀 더 이제 절실한 사과가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보좌진에 대한 공격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강선우 후보자 개인에 대한 뭐 공격이나 뭐 비토보다는 이제 이 보좌진들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라도 이런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강순우 후보가 여러 차례 뭐 여러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했는데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 본인의 어떤 의혹에 대한 시인을 했는지가 논란이잖아요. 제대로 된 사과 맞습니까? 강선우 후보자 본인은 그게 제대로 된 사과, 나름의 사과를 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기에 특히나 이 피해를 직접 보신 이제 보좌진께서는 그거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다고 한다면 전 더 추가적인 사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회장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아까 두려움을 호소했던 전직 보좌진, 국회로 돌아오는 게 무섭다, 색출,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보좌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 현직 보좌진 협의회 회장의 얘기예요. 강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보며 출근을 못한 사람도 있었고 무섭다고 호소한 보좌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는 몇몇 보좌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몇몇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호소한 보좌진도 있다는 거예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거취를 결정하라. 근데 저 인터뷰가 나온 지가 벌써 며칠 됐는데 자,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정은 의원님 아직도 본인 스스로 결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순 후보는 버티고 있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민주당 전체 입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뭐냐면 지금 그 의원님들 중에 겸임 이제 국무위원 후보로 내정되신 아주 몇 분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특별히 의혹이 없는 편이지 대체로 역대 장관들 대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제 관련된 장관들 같은 경우는 세 분 다 외교통상 경제 다 세 분 다 부동산 의혹, 투기 의혹 이런 게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선우 후보와 이진숙 후보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큰 잘못과 국민들이 관심이 가는 속에 다른 후보들의 잘못이 좀 가려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첫 번째 내각이고 또 대통령께서 하는데 한꺼번에 힘 빼면 안 되겠다고 하니 도저히 안 되겠어 하는 두 명만 그냥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이 괜찮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빨리 결단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이 잘못이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도 없잖아 있어서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화살바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둬도 충분히 그만둘 수 있고 여론도 무르익었는데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사인을 안 주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빨리 결정을 했다면 털어야지 아니면은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갑질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갑질이 돼서 정말 너절해질 대로 너덜너덜해지고 그러다 보니 강선우 후보 한 명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보좌진들과 실무진들 갈등도 부각이 되고 진영 전체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관 보호하느라고 민주당의 실무진들 전체를 공적으로 돌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이 여론에 대해서 뭐 우상호 수석이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아니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런 기류는 다 전달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과 선택만 남았는데 그게 한 주말쯤에는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류도 있거든요. 보도가 있는데 박정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그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지도부한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 지도부도 다시 또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통해서나 대통령실에 뭘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중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주말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늘 저희가 이제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저희에서는 부적격으로 이렇게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임명했잖아요. 네. 그거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 정부는 그렇군요. 국민 주권의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아, 그러면 낙마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다. 뭐 인사권자의 결정이니까 저희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렇죠. 지켜봐야죠. 예. 지켜보면 뭔가 결단이 나올 수도 있다. 주말쯤, 박정호 의원님은 주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커닝이 논란인데 커닝보다도 커닝의 내용이 더 논란입니다. 뭔가 뒤에서 자꾸 메모지가 날라들었는데 그 메모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지금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색하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커닝하면 안 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자꾸 뒤에서 내용을 모르니까 커닝을 한다. 이것도 어색한데 커닝 내용이 이거예요.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지 말고 답변하지 마세요. 곤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세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하십시오. 조언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이런 걸 조언합니까? 이거 조언한 사람 찾아야 돼요. 동문서답하라. 자, 보세요. 청문회입니다. 영어로는 히어링이에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청문회의 취지는 국민들 앞에서 저 국무위원 후보자가 자질이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소양과 자격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국민들께 들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과 전문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듣지 못하게 동문서답하라, 모르는 척하라 라는 걸 조언했다는 겁니까? 그걸 장관 후보가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까? 자격이 있는 겁니까? 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자, 국회에 여야 할 것 없이 동문서답하라는 메모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식 의원, 김용우 의원 다양합니다. 들어보시죠. 급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답변을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해라. 이거 그런 되겠어요? 누가 그런 걸 지금 장관님 위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까? 포스트지 붙어 있습니까 이거?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붙이셨어요? 저는 만약에 누가 붙였다면 아마 공직자분들이 정말 장관을 위해서 붙인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장관을 위해서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 후보를 교육부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하고자 하는지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뒤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를 불안해하면서 답변하지 마라, 동문서답해라 이런 쪽지를 준 만큼 무례한 짓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김용호 위원장이 오죽하면 그런 걸 왜 붙였냐라고 질타를 했겠습니까? 메모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안 되죠. 답변하지 말라뇨. 곤란한 질문에 즉답을 펴라. 동문서답하고 시간 끌라.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할 태도인가? 시청자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틀리는 건 잘못이 아니다. 더 큰 건 양심을 속이고 컨닝하는 부정행위다. 선생님들에게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박정 어학원의 그 박정 참 영어 공부 많이 했는데요. 박 선생님, 예. 박정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잖아요. 예. 일단 장관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또 정무적 감각도 필요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 교수 출신의 전문성 있는 분이 오시게 되면 그런 분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정무적 감각을 가질 때까지.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기 어쨌든 같이 일할 사람들, 국장이나 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장관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데 좀 그런 면에서 정무적인 감각이 부족하니까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잘못됐죠. 잘못됐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장관 후보가 장관이 되면 여러 가지로 약점을 갖게 되는 거죠. 뒤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이렇게 말 듣고 하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장관에 대한 자질 자체가 꼭 전문성에 있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조직이라면 조직을 같이 해봤는데 저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관 후보자가 자기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모든 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니까 조금 더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나오는 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잖은 박정 의원의 이 질타가 더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실제 동문서답이 있었어요. 문제는 들어보시죠.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제가 본인 한번 돌아보세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발전 대상입니까? 그거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보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읽어야 돼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자사고 특목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그럼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육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역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부자들의 아니요, 자녀들은 학력이 여러 높아지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교육 격차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것도 컨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다양한 도대체 원인에 의해서 소신이라는 걸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동문서답뿐만 아니라 오답 행진도 있었습니다.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 몰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 몰라. AI 교과서 법적 지위 교육 자료로 논의 중. 정답은 이미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틀려. 유보통합 주관 주체 교육청 틀려. 교육부였습니다. 야, 오죽하면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질타했겠습니까? 예? 후보자님도 그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그 AIDT에 대해서 교육 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했는데 왜 그거 하나 답을 못 하십니까? 교육 자료로 지금 논의 중인 걸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게 아니라 저희 교육위 안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1년 동안 교육 분야 안에서는 엄청난 공방이 있었던 분야예요.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모습을 보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교육부 공무원들이 왜 동문서답하라라는 쪽지를 줬냐, 부적절하다라는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교육부 공무원들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동문서답하라고 왜 쪽지를 줬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기 조금 전에 질문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하다. 그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인데
그런데 필요하냐라고 물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답이 되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진숙 후보자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게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 커리어를 보면요.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 되신 지가 89년부터니까 36년이에요. 우리가 일제한테 강점당한 게 36년 아니겠습니까? 그 똑같은 기간 동안 대학 교수를 국립대에서 하셨던 분이고 심지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국립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나 모든 그 면에 있어서는 거의 뭐 탑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대답을 하지? 조금 전에 박정우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데 이게 진짜 정무적 감각만 부족한 건가? 아니면은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자질까지 부족한 건가? 아니면은 저렇게 노련한 그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 총장님 저희 후보자님 이런 경우에는 동문서답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확 꽂혀가지고 무조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거기에 동문서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시는 건가? 저는 굉장히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되면은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그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이진숙은 국민들 마음속에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한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양태준 변호사님. 우선 뭐 이제 그런 교육부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뭐 동문서답을 해라든가 무슨 뭐 잘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거는 사실 저거는 이제 저 청문회 인사청문회 자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그 인사위원들이 물어보고 답을 듣는 자리인데 저런 식의 이제 컨닝을 하는 거는 저건 굉장히 그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고 또 저거를 만약 후보자가 따랐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지금 인사청문회 내용이 이제 뭐 논문 표절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거 외에 무슨 뭐 다른 뭐 학회에서의 무슨 뭐 약간 갑질 논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자다가 조금 준비가 소홀한 점은 있을 수 있어도 과연 근데 저 정도 하루 만에 저런 걸로 뭐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뭐 자질이 전혀 없다 아니면 뭐 결격 사유다라고 좀 따지기엔 좀 부족한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하루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 후보자의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6년간의 이제 교수로서 또 이제 최초의 여성 국립대 총장으로서 보여줬던 그 본인의 인생이라든가 경력 그런 면도 조금 더 평가하고 조명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가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 문제고 또 지방에 대한 불균형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해결하기 위한 문제잖아요. 교육 격차죠. 그래서 아마도 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이유는 10개의 국립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금 서울 집중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혁 과제를 가지고 아마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지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만 오래 있다 보니까 또 하이엔드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대한 것들은 좀 공부를 좀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한편 그때 모든 걸 다 잘해야지 또 장관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꼭 이 시대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한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가 이렇게 지명된 거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일단 그 장관 후보로 내정이 되면 본인 개인에 관련된 거는 본인이 준비를 하지만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교육부의 전 과장급 이상 국장, 실국장들이 와서 분야별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업무 보고를 딱딱딱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회부총리를 겸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부 안에는 사회정책관도 같이 있거든요. 다 업무 보고를 1회독을 끝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와 아닌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하고 해서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쪽지가 정중하게 건네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즉답 X. 동문서답 동그라미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대답하지 말 것 뭐 대답 X 이런 식으로 해서 정중하게 뭐뭐 하십시오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예, 잘 안다고 얘기할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급하게 막 갈겨서 쓴 그 포스트잇이 간 거고요. 근데 그 내용조차도 숙지를 못해서 본인 앞에 붙여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업무 보고를 하는 와중에도 우리 후보가 너무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걸 몰라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와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저 사람은 거의 아는 게 없어 맹탕이었기 때문에 이 대답해봐야 국민들에게 뽀록난다라고 생각해서 간 쪽지 중에 어느 쪽지 같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저 쪽지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도 자신들의 수장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바보 취급한 거죠. 저거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렇게 있는데 저 쪽지 누가 가지고 오면 너무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해도 윤수지 그거를 걸어놓고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준 그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그거를 붙여놓고 있는 그 후보도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교육부를 맡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업무상으로는 보고에 대한 인지도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사회부총리로서 이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통할하는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사회부처에 대해서 엇박자 나지 않도록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의 방과 후 교육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 이런 거를 조정한다라든지. 그런데 저렇게 해서 만약에 교육부 장관으로 왔다고 합시다. 다른 부처에 령이 서겠습니까? 업무가 안 될 거라는 거는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빨리 그만두는 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덜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정호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